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월요일에 촉 가이드는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들으면서 잘 지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건 어떤 거죠? 네, 일단은 민주당 경선 연기론이 이제 다 끝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시 좀 점화가 되는 모습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사실 주말에 발표된 지지율이라든지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국민의힘은 상승세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에서 요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위기감이 경선 연기론으로 붙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지희 씨 말처럼 다 끝난 이야기였다. 네. 이렇게 많은 일들 판단하는데 다시 불거진 것은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한 최문순 강원지사가 다시 불 지펴서 이제 다시 불붙은 건데 네. 그래서 연기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저는 이 경선을 연기하자고 하는 주장 자체가 코로나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집단 면역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에 총선도 했고 재보궐도 했고 그렇죠. 올해 재보궐도 했고 다 했잖아요. 예. 그거 자체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이제 7, 8월에 진행하면 휴가철과 겹쳐서 관심을 끌기 어렵다? 예. 그렇게 되면은 연기를 언제쯤 하자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전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 박지희 씨가 말하는 게 명분이잖아요. 네.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건데 룰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깨고 연기를 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얘기도 하는 거고 또 경선 흥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 네. 지금 타임라인상 연기를 하려면 지금쯤 최고회의 당대표가 주관하는 그런 최고회의에서 의제를 올려야 돼요. 근데 아직 의제를 올리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 의제를 올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고요. 최문순 지사가 강조한 게 이제 최문순 지사는 코로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선거 열기가 안 떠오른다.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우리가 너무 흥행을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97년 김대중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뽑힐 때 그때 전혀 흥행이 안 됐었거든요. 당연히 김대중이 될 줄 알았으니까. 그 이후에 2012년, 2017년 경선도 당연히 문재인 후보가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심각하게 끝났습니다. 근데 2012년은 패배하고 2017년은 승리했죠. 2007년 경선은 굉장히 누가 될지 모르는 치열함이 있었죠. 그래서 박스테이 같은 거 등장했고 경선이 과열됐는데 결국은 졌잖아요. 정동영 후보가. 그래서 굉장히 큰 표차로 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선 흥행 여부하고 결국 대통령 선거 이기는 거하고는 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최문순 지사라든가 이광재 의원이라든가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대로 가면 이재명 지사가 1등을 할 테니까 시간을 좀 벌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을 먼저 하면 손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선을 늦게 하는 쪽에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예.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 것이고 저 당에서 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내 삶이 정말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거에 관심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선거 보면 먼저 후보를 결정한 쪽에서 다 승리했거든요. 네. 그런 거 봐도 좀 명분이 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차라리 후보를 정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하나로 단결을 해서 단합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생활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좀 입법을 통해서 9월부터 좀 보여주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예정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 상에도 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따로 해서 여론조사해도 그냥 룰대로 진행하라가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다음 주만 돼도 계속해서 경선 연기는 주장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게다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는데 이게 이 룰을 고치고 후보를 냈잖아요. 네. 그런 점이 또 부담으로 작용될 거예요. 또 한 번 룰을 고치느냐. 그런 생각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동영 작가님은 경선 연기가 지금 잠깐 수면 위로 떠오르긴 했지만 다시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오늘이 6월 7일이지 않습니까? 네. 2주 뒤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돼요, 민주당. 그런데 지금 언제 경선 연기가 논의를 해서 경선 연기가 실제로 들어가겠습니까? 사실상 어려워졌다. 지금 그래서 다음 주말
그러니까 뭐 19일, 20일경 혹은 20일, 22일경 이때쯤 돼서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네. 출마 선언을 본격적으로 하고 예비 후보 경선 등록하고 그렇게 되면 경선 연기로는 자연스러로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댓글창에도 많은 이야기 올려주고 계신데 연기한다고 해서 안오를 지지율이 오르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좀 관심을 끌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경선 연기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지지율 조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윤석열 뭐 전 총장이라고 아직까지는 해야겠죠.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일단 뭐 1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인사들이 안팎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기본소득을 때리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숙, 유승민 뭐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걸 뭐 제대로 알고나 말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경제학, 뭐 경영을 전공한 그런 분들의 자부심일까요? 뭘까요? 예. 이제 일단 이재명 후보가 1등으로 달리고 있고 여권에서 야권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윤 전 총장은 정책을 내놓지 않았잖아요. 지금 계속 누구 만나고 다닌다. 그것도 전원으로만 들리는 거고 네. 정책을 안 내놨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윤 전 총장의 장모 또 아내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고 네거티브식으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정책이 있으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견제할 수밖에 없죠. 뭐 그래서 야당 인사들도 견제하는 것이고 여권에도 지금 2등, 3등, 4등 하는 후보들은 1등 후보를 끌어내야 자기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등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인데 저는 뭐 이 지사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나쁜 건 없다고 봐요. 자신의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을 내놓는 정책이 대표 정책인 거를 국민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건 이재명 거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논쟁에 끌릴 시간이 많거든요. 옳다 그러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등장한 것은 이 지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런 정책 또 기본소득뿐만이 아니고 기본주택, 기본대출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가 쭉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재명 캠프에서 나쁠 게 없다고만 생각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기생충과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청년 좌절을 먹고 사는 기생충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게 글쎄요 굉장히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세훈의 안심소득 이런 것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뭐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우리의 정강정책에 넣자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뭐 다들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거는 뭐 논쟁거리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이 지사도 한번 붙어볼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이제 대표적인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뭐 노벨상 수상 교수의 말을 왜곡했다 어쩐다 이거는 지엽적인 사실 문제거든요. 따져보면 양쪽 말이 다 맞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갖고 논쟁하면은 글쎄 오히려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 만일 이제 이 지사가 같이 한번 논쟁해보자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는 논쟁거리가 되니까 한번 논쟁도 한번 토론 프로그램에서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그 SNS에 올린 글인데 더불어민주당도 아닌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호가 이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다고 얘기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본인들의 정강정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2012년 대선에 박근혜 캠프에 들어가면서 경제민주 아젠다를 가지고 왔잖아요. 네. 근데 경제민주 아젠다는 원래 이제 진보 쪽 아젠다였는데 그것을 김종인 위원장이 탁 낚아챘어요. 그리고 박근혜 당시 후보가 그걸 받아들였고 물론 뭐 대통령 돼서 뭐 경제민주화를 정책을 지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결별했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 아젠다를 갖고 왔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기본소득 문제도 원래는 진보의 아젠다였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다른 대권 주자들이 상당히 강한 톤으로 기본소득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만일 이재명 지사가 경선에서 1위가 되면 이거를 자신의 정책으로 밀어붙일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럼 민주당 다른 주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렇게 반대했는데 그때 가서 말을 뒤집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 원색적 비난이 아니고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다. 이렇게 해서 토론할 문제지 이거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게 되면 나중에 민주당 스탠스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대선판에서 주요한 이슈가 기본소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실분한 득이 많을 것이다라는 게 네, 이동영 작가의 촉이었습니다. 자, 뭐 김종인 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뭐 만남에 별로 관심 없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의 의중은 뭘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네. 뭐 검사 끝나고 대통령 케이스가 있었냐 전 세계에 그런 말도 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한 것은 최근 들어서 국민들이 약간의 피로감이라고 할까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사표 썼으니까 3개월이 지금 지났습니다. 3월 초에 사표를 썼으니까. 네. 3개월 동안 윤 전 총장이 자기가 국민들 앞에 나설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고 또 언론은 준비가 돼 있거든요. 받았을 준비가. 네. 그런데도 3개월 동안 대국민 앞에 나서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원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정책을 내놓은 적도 없죠. 그래서 그냥 누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지지율이 조금 빠지는 경향이 지금 생기고 있단 말이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빨리 나와라. 이런 우회적 비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뭐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도 윤석열은 입이 없나 왜 말을 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됐는데 윤 전 총장 이제는 선택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전원으로 신비주의 컨셉으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를 뽑을 때 자신의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뽑거든요. 근데 뭐 10원짜리 장모 얘기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와전됐다 그렇게 또 뺐잖아요. 그게 이렇게 전원식으로 가면은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국민들을 만나든가 하는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SNS가 굉장히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얼마든지 국민들하고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거. 게다가 우리 언론이 지금까지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보다는 호의적 기사를 훨씬 많이 써줬습니다. 그리고 준비돼 있으면 얘기하라 우리가 다 받아주겠다라고 했지만 언론이 언제까지 호의적일 거다. 그건 장담 못 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검증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넘어가면서까지 계속 이렇게 전원 형태의 정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고 윤석열 총장 쪽에서도 전 총장 쪽에서도 그거를 딱히 부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측근이 또 윤석열 입당설은 억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측근이 누군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대학 동기라고는 나와 있는데. 모르겠어요. 검찰 쪽 측근에서 측근이 또 한두 명이 아니니까 A가 저 말하고 B가 저 말하고 C가 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피로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니까 논란이 좀 자신의 말에 이렇게 시간이 너무 갔다 별로 관심 없다 뭐 검찰 출신이 대통령 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 했다가 논란이 되니까는 원론적인 얘기였다 쓱 바꿨어요 말을. 네.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말을 바꾼 거는 이준석 전 최고를 좀 위함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 최고하고 치열하게 당대표 경선에 맞붙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부를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이준석 최고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나경원, 주호영 의원들이 이준석 뒤에는 유승민과 김종인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을 배제하려는 거 아니냐. 김종인의 워딩을 봐라. 윤석열을 배제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준석과 짝짝꿍해서 이런 거 하는 거다라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디스하게 되면 그 음모론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준석한테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살짝 말을 바꿨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뭐 김종인이 사실상 이준석을 지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이전 최고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홍준표, 김종인이 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제 중진들 이야기 지금 후보로 출마한 중진들 나경원, 조영은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이 분란이 온다. 시끄러진다. 뭐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오면은 홍준표가 복당하면 또 당연히 분란이 일어날 테고 다툴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전 최고는 유승민이나 오세훈을 믿는 거 아니냐. 근데 윤석열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뭐 네. 이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은 조금 스탠스가 애매해진 게 안철수 대표가 아닐까 싶어요. 안철수하고도 사이가 나쁘지 않느냐. 네. 싸웠지 않느냐. 뭐 비읍시읒 발언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나경원 의원 주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전 최고는 내가 사석에서 그 말을 했는데 나는 뭐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받아쳤고. 네. 근데 그렇게 특정 후보를 위해서 이전 최고는 존재하는 사람이다. 공정한 대선 경선을 못 치른다. 이 프레임을 잡았어요. 이 프레임을 잡았는데 지금 어쨌든 이전 최고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전 의원이랑 주호영 의원이 잡은 프레임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이동영 작가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요? 네. 하루하루 바뀌어요. 네, 매일매일 답이 바뀌시는 것 예. 같은데. 네, 어쨌든 근데 뭐, 사실 지금 이준석 후보의 바람이 무서운 건 맞습니다. 그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계속해서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뭐 박근혜에게 감사하지만 그 탄핵 자체는 정당했다. 이런 식으로 세게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을 과연, 나경원, 주호영 이 두 사람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뭐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준석 바람이 부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구의 또 보수의 심장 대구에 가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대구에 가서 내가 박 전 대통령한테 도움 받았지만 탄핵은 잘 된 거다. 그리고 뭐 대통령에게 사면 건의 안 하겠다. 이렇게 정면 돌파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젊은 정치인의 이야기다 이런 거죠. 근데 반대로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 때문에 뭐 지난 재보궐에 졌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문자 폭탄 맞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항의하니까 발을 또 쓱 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과연 그러면 젊은 정치인이고 소신이 있느냐 이게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 가서 내가 손해 볼 걸 각오하고도 그냥 얘기해 버리잖아요. 뭐 이런 스탠스. 그래서 이전 최고의 바람은 이제는 그 바람에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 초선들도 사실은 뭐 나이만 젊다고 해서 젊은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생물학적으로 젊은 거지. 생각이 젊어야죠. 그렇습니다. 생각이 네. 젊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정치는 세력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젊은 초선 의원들 중에 자기 입안의 세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보입니까? 근데 어쨌든 이준석은 2030 남성들의 세력을 등에 업었어요. 어쨌든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네. 지역적 세력이든 뭐 세대적 세력이든 성별적 세력이든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그런 세력이 안 보인다. 그런 점에서 좀 반성할 부분이 있고 또 이전 최고가 또 자신의 SNS에 민주당 초선 의원을 비롯해서 젊은 정치인은 희망이 있다. 뭐 박수를 보낸다. 국민의힘보다 낫다. 이런 얘기했고 김당국 의원이 거기 호응해서 뭐 보수 쪽에도 많다 또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뭐 그런 젊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젊은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커져야 하고 그거를 바라는 게 또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동접자 수도 굉장히 많고 이동형의 촉 아주 흥하고 있네요. 예. 지금 뭐 동시간대 다른 방송보다 네. 한 10배 이상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성원 고맙게 생각하고 자, 근데 요즘 젊은 정치인, 젠더 이야기가 많으니까, 네. 방송에 나오는 여성 평론가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뭐, TBS 진행한 이승원 씨. 네. 그리고 또 잘 모르겠죠. 박지희? 그러니까, 예. 전에 뭐, 강선우 의원이 전에 국회의원 하기 전에 활동을 했고 하지만은,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여성 평론가들도 이 정치 평론 영역에 좀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은영 소장도 있고 여러 명 있습니다만은 네. 아직 손에 꼽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각 방송에서 좀 활약하고 특히 종편 틀어보면 다 남성 평론가, 남성 변호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젊은 여성 평론가들 좀 적극 여성 평론가, 여성 변호사 적극 발굴할 필요도 있고 또 그네들도 조금 더 방송에서 활약할 필요가 있다. 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박지희 씨도 여기서 지금 뭐 방송도 많이 하시니까. 네. 예. 앞으로는 이제 그 진영으로 나눠가서 한번 네. 진정한 토론으로 한번 싸워오는 그런 승리력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동형의 촉 거의 뭐 이제 한 달이 넘게 진행됐는데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뭐 동접자가 50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2,000명씩 네, 처음부터 뭐 시작하니까 2,800명 거의 되고 있거든요. 예. 네. 끝날 때는 뭐 한 우리 방송 끝날 때 4,000~5,000명씩 가니까. 네, 그리고 지금 뭐 저희가 그 금요일에 김용민 평론가와 진행하는 꼬꼬무 토론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도 받고 있는데 지금 이동형 촉에서도 저희가 뭐 대본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그냥 그때그때 나오는 질문을 드리고 있잖아요. 댓글창에도 질문 올려주시거나 문자로도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또 바로바로 반영해서 이동형 작가의 촉을 좀 바로 질문을 드려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동형의 촉 박지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오늘 하루의 뉴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화이트 나드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가려져 최고위원 선거는 좀처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에 댄스 홍보 영상으로 화제가 된 분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초선이죠.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영우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당대표 선거에 가려져서 최고위원 후보 입장에서 좀 서운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요, 저는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냥 좀 감사할 뿐입니다, 매 순간이. 예, 어쨌든 흥행에 성공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지난주 최고위원 후보가 10명인데 네. 5명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어서 좀 논란이 됐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뭐 조사 들어간다 선관위가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저희 당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조사 중이고요. 예. 일단은 이게 내부 선거였는데 예. 내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라는 것은 정말 긍정적이지 못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예. 또 요새 화두가 또 공정이라는 이슈이기 때문에 예. 지금 오늘도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조속한 시일 안에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는 혹시 들으셨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예. 이제 뭐 앞으로는 사라져야 될 건데 예. 너무 당선을 또 목표로 하신 분의 약간 오버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세상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또 이런 일로는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뭐 결과가 나오면 또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대표 경선은 원외 인사, 젊은 원외 인사의 돌풍인데 지금 최고위원도 초선 여성 의원들이 많이 도전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돌풍이 이어질 것 같습니까?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 경쟁 후보들보다 어떻게 자신이 좀 있으세요? 뭐 자신보다는 더 두 경쟁자들 분들도 다 훌륭하신데요. 전 예. 확실한 무기가 있는 게 예. 국회에 와서 보니까 기술 개통에 관련되신 분들이 한 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00명 중에 한 21분 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 명분적으로 어떤 일을 논의하시는 분들의 수는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거나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예.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이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디지털로 가는 추세는 굉장히 가속화될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 부분만 지금 가장 낙후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 사회의 기본적인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적어도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은 저 하나라 그것은 확실한 특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출신의 IT 디지털 전문가. 네. 나 하나밖에 없다. 네. 예. 김웅 의원님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힘이 좀 네네. 되시겠어요? 네네. 페이스북으로 저 지지하는 걸 해줬고요. 예. 일단 뭐 지지 전부터 김웅 의원이 초선 의원으로서 그 첫 깃발을 들고 당대표 후보에 나가주셨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은 초선들이 최고위에도 도전할 수 있었고 이준석 후보의 돌풍 현상도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예. 그런 흐름에서 또 과학기술 최고위원 후보 한 명은 반드시 우리 당에 필요하다라고 예. 지지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오는데 맞춰서 춤을 추는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네. 뭐 어떤 언론에서는 망가지면 어때? 뭐 이런 제목도 달았던데. 네네. 그 뭐 어떻게 망가지시려고 한 거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렇게 큰 선거를 처음 치러보는데 예. 사실 제가 비례대표이고 또 의정 활동을 1년밖에 안 해가지고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까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기존의 성공적인 홍보 방법을 다 벤치마킹 해봤더니 예. 굉장히 네거티브로 흘러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은 식구들끼리 하는 선거,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모처럼 관심을 가져주고 바라보시는 선거를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일단 1년 정도 또 제가 의정 활동한 지가 되는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래서 예. 국회 생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제가 국회에서 느꼈던 어떤 문제점들을 좀 녹여서 재미나게 해보자라고 사실은 기획을 했고요. 예. 그래서 보신 분들은 보셨지만 크게 배경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과학기술 좀 내용이 담긴 것들 배경으로 춤을 췄고요. 예. 두 번째는 국회를 배경으로 춤을 췄는데 첫 번째 춤춘 의미는 여기 와보니까 국회의 시계가 거의 현재 아니면 과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국회 시계를 미래로 돌려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IT 쪽은 굉장히 이렇게 개방적인 문화가 있는데 여기 오니까 제 눈에는 되게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생산성도 떨어지고 불필요한 일들도 많아서 좀 국회가 좀 개방적이고 문턱이 좀 낮아져야 된다. 권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메시지를 담고 두 장소에서 춤을 췄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대선을 승리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선 승리 발판을 마련하실지. 미국의 공화당 같은 경우는 i360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예. 2008년부터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별로 나이, 성별, 선호도, 심지어 그 집에 어떤 잡지를 볼 것이다까지도 다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에게 맞는 개인이 희망하는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전송하고 있어요. 예. 지금 국회에 와보니까 이공계열 수가 한 자리 숫자이고 워낙 IT 인프라가 낮아서 그런지 대부분의 선거와 감 아니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 선거로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은 뭔지,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의 상은 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묻고 데이터에 기반해가지고 방향성을 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최고위원이 되시면은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당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도 않고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어떨지 검증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네네, 제가 예전에 그랬는데요. 예. 일단은 야권의 아주 강력한 대선 후보시고, 예. 그다음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뵀을 때 상임위에서 보여주신 어떤 결기나 정의감, 그다음에 과거 이력에서 검사로서 굉장히 유능한 실적들을 내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정치인으로서 어떤 모습일까를 사실 정치권 안팎에서 말씀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많은 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금은 검증 과정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지금 윤 전 총장이 3월 초에 사표를 냈으니까 지금 네네. 자명이 한 석 달 정도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쯤 오면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오지 않았느냐, 공식 네네. 출마 선언을 한다든가, 혹은 네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든가, 네네. 지금껏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본인의 입으로 국민을 만난 적이 없단 말이죠. 전원으로만 왔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보시면 최근 행보가 굉장히 빨라지셨잖아요. 빨라지긴 했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하시는 의원들과도 지금 접촉을 하고 계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한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고위원이 되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자강론 이야기도 있고, 국민의힘의 후보를 먼저 키운 다음에 박계 후보와 뭐 단일화를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네네. 처음부터 박계 후보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리고 네네. 시작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밖에 있는 후보들까지 다 함께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고민해 보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시점이 안 맞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고만 있는 것보다는 무엇을 하면서 그 상황을 빨리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많은 분들이 격려 의견을 주시고 계시네요. 이영 네. 화이팅, 이영 최고위원 가자.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짧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네네. 정치권에 왔습니다. 왔더니 정말 문과 천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 사이버로 가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견인할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 선진화가 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다 우리나라에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계가 한 20년 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먼저 국민의힘을 세상의 속도감과 같이 디지털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 소통하고 국민들이 원하시는 정책 또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읽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출마한 이영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관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찰 인사, 다시 얘기 나온 대선, 경선 연결론까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관석입니다. 예. 전국민 재난지원금 구체적 시기, 금액 얘기까지 들립니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또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뭐 거기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 있지는 않은데요. 예. 언론에서 어제 일요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견이 크게 있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예. 이는 사실관계와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 현재로는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좀 교감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예. 재정당국은 늘 재정 지출에는 나라 살림 책임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 방어적이고 민감한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재정당국도 오늘 보도만을 놓고 보더라도 코로나 극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이번 2차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 거로 확인이 되고 예.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서민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반영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우리 국가재정 상태가 작년부터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추경을 과거에 비해서 대규모로 편성했지만 아직까지도 재정준칙상 기준선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부채비율 60%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재정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의 측면에 있어서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전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 현재 코로나 위기 속에서 K자형 양극화로 고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어려움과 피해 입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당정청이 추경이 필요한 데 대해서는 의견이 공감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본격적인 실무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경 편성 방안, 거기서 재난지원금은 어느 정도의 기준과 규모와 시기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야 될 과제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당과 정부가 2차 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공감한다. 네. 다만 지금까지 1, 2, 3, 4차 재난지원금 지급했습니다만 1차를 제외한 2, 3, 4차가 선별이었습니다. 그 기재부에서는 보편은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는 것 같아서 당은 그러면은 보편으로 지급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겁니까? 예, 뭐 2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보편적 지급이 있었는데요. 당에서는 전국민적 재난지원금에 대한 그 의견이 좀 높은 편이고요.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정당국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지원했던
내역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인 논의는 해봐야 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대체 공휴일, 예.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의 규모나 또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함께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은 여야가 이견이 없다고 하는데 언제 통과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여야 서로 간에 행안위 소환인데 간사 간에 모두 찬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예. 빨리 한다면은 6월 국회에서의 처리도 유력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법정 공휴일 중에 무려 4번이나 주말에 예. 현재 묻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6월 국회 처리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8월 10일 광복절부터 4번의 주말에 법정 공휴일에 이어서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 시행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또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의견이 야당과 일치하는 만큼 6월 국회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휴일 관광이나 레저 분야 생산 유발 효과가 대체 공휴일 확대하면 굉장히 높아진다는 또 조사도 있습니다. 예. 문체부 산하의 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국내 지출이 432억 2천만 원이 늘었고요. 예. 총 714억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지난 2018년 같은 연구원에서도 똑같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10명 중 9명이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예. 2010년 70%를 보였던 지지도가 더욱더 20% 가까이 상승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은 6월 달에 처리 전망이 좀 밝아 보입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 산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만은 민간 기업인 현대연구소에서도 대체율을 이루게 되면 4조 이상의 유발 효과가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8월 15일 광복절부터 빠르면 적용이 된다 이건데 결국은 의원님 말씀처럼 내수 진작 체계 하나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 대체 공휴일 확대하고 더불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같이 지급돼야 효과가 더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고려해야 되고 방역 상태도 또 저희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면은 가능한 한 그 시기들을 함수로 맞춰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급 시기에 대한 논의도 동반시킬 예정입니다. 예. 관련해서 오늘 당정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논의를 했는데요. 소급 적용 문구는 빼고 피해 업종 지원은 더 늘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오늘 10시에 당정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관련 논의를 했습니다. 예. 윤호중 원내대표가 소급 적용의 문구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혀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기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송영길 대표도 강조했지만 또 이 피해 업종 중에는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행정명령 대상 업종이 24개고요. 경영위기 업종이 10개입니다. 예. 코로나19로 똑같이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이라든지 공연업이라든지 이런 경영위기 업종과 일반 업종 24개 플러스 10개, 34개 업종에 대해서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서 함께하겠다는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손실보상 입법을 통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데 의미가 첫째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금융지원 확대나 재난지원 같은 현행법에서도 추진 가능한 정책적 행정수단을 모두 동원하기도 하면서도 또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경영위기 업종이나 행정명령 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함께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만일 통과가 된다면 언제부터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전에는 기존에는 법이 제정이 되면은 법이 제정이나 개정이 되면은 시행령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의 소요 기간을 둡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손실보상법 같은 경우는 다 소급하진 않지만 거의 소급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법이 통과되는 즉시에 시행명령 3개월을 거치지 않고 바로 효력을 발생시킨 거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여당은 손실보상법과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당은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좀 반대 기류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이세요? 예, 정부 쪽에서 이제 당정협의를 통해서 안을 만들게 되면은 저희가 6월 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하경정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내년의 예산 규모라든지 또 추경의 규모 이런 것들 논의합니다. 그때 안이 정도 만들어지면은 국회로 제출할 때 야당과 함께 야당 지도부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다른 얘기 여쭤보죠. 지난주 금요일 날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야당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 일색입니다. 우리 편만 영전시키고 아닌 사람은 좌천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 같아요. 예, 인사가 참 조직마다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은 자리는 제한적인데 또 여러 가지 능력이 넘치는 후보자들도 많고 또 다양한 추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요번에 이제 검찰의 인사 문제 가지고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 인사를 할 때마다 뭐 친정부 인사 중용이라든가 뭐 편파적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만은 예. 불과 2년 전만 해도 윤석열 사단의 또 대거 승진 인사라고 야당이 오히려 문제를 삼았던 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정부에 대해서 강한 반기를 드는 사람만 계속 승진 임명해야 좋은 인사고 그렇지 않으면 남쁜 인사라는 것은 조직 내부에서 볼 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흑백논리라고 보고요. 당시에 개파 인사라고까지 2년 전에 원색적으로 비난하던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 보고서도 합의를 안 해줘서 단독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이제 또 반대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나쁜 선례를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듭니다. 오늘 박범계 장관이 출근길 인터뷰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했고 공적으로 인사를 했다. 1g도 사적인 것이 없다 이런 얘기도 추후했는데요. 그 점을 믿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뭐 그런 인사권자의 그 소명에 대해서 또 설명에 대해서 일단 신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찰의 인사는 법무부의 그 소관부처로서 장관의 소임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하는 인사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항상 친정 분야 아니냐, 뭐 또 특정한 개판이 아니냐로 구분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들 의견이 좀 와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3369님께서 선별지급의 경우 임대료나 은행 이자로 지속될 경우가 있어서 경기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6176님께서는 공무원, 대기업만 쉬는 대체 공휴일 반대합니다. 소외되는 노동자 허무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예. 일단 재난지원금의 아직 그 규모나 시기 방법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은 사용 용처는 그 큰 어떤 그런 매장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데서 몇 개월 정도의 지역 내의 소멸 기간을 두고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이 서민 경기 진작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일부에서는 지역화폐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 부분도 범용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전국적인 사업의 경우는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저희가 봐서 골고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이제 대체 공휴일이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 쪽으로만 간다고 하시는 얘기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이번 대체 법안 만들 때 함께 논의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질문 답변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입당설 나왔다가 뭐 와전됐다 이런 얘기 들리고요. 또 최근 장모가 10원 한 장 남한테 손해 끼친 적 없다라고 했다가 역시 또 와전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3개월 동안 지금 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행보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예, 요새 뭐 혹시 대권 수업하냐고 벼락치기 공부에 바쁘실 수도 있는데 예. 발언을 하시면 10원 발언 10배 수익해서 지나치게 좀 과장법이 많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국민적인 그 눈높이나 감성에는 좀 튀는 발언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본인이 몸담았던 검찰에서 구형한 내용들에 대해서 뭐 잘 조사해서 진실 밝혀주길 바란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심지어는 같은 당은 아직은 아니죠. 입당하지 않았으니까 국민의힘의 이준석 최근 한참 뜨는 후보가 이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만일 검사의 전문적 식견으로서 사안을 들여다보고 판단했다면 나중에 그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좀 뼈있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지켜보거나 또 내용적 검증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역시 이제 대권이라는 부분이 하루아침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과장적인 표현을 통해서 반박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그런 준비들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충고하고 싶습니다. 예. 송영길 당대표가 관련해서 그 유튜버하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 파일 차곡차곡 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검증을 정말로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적 수사였습니까? 예, 이게 좀 너무 이제 과장됐는데요. 예. 하여튼간 저희가 뭐 당연히 상대방의 유력한 후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타켓해서 파일을 쌓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이미 언론에서도 다양한 검증이나 또 SNS상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국민적 검증을 얘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게요. 최문순 지사가 다시 경선 연기론을 언급했는데요. 지금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데 총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최문순 지사께서 후발주자 나오시면서 경선 연기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 시합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경기 룰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예. 새로 만드는 거라면 다양한 논의를 종합할 텐데 이미 1년 전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당원 당규가 있기 때문에 예. 이후에 6월 중순쯤에 이제 대선 관련 그 기획단이나 경선 관리 같은 것들이 이제 기구들이 만들어질 텐데요. 당원 당규를 근거로 하되 만약에 필요하다면 논의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관석 의원이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만인데요. 일부 기능을 떼어내고 인력을 20% 이상 줄이면서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LH 해체를 주장한 경실련에서는 이번 혁신안을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국장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혁신안을 통해 LH가 슬림화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슬림화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LH가 지금 뭐 직원 1만 명 수준의 아주 대규모 공기업이고 또 주요 사업이 택지 개발이나 주택 건설, 공공주택 이런 주요 기능 외에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 중에서 타기관이라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또는 설립 목적과 무관한 기능들을 뭐 시설물 성능을 인증한다든지 공간 정보화 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들의 일부 사업을 이관하거나 폐지하면서 슬림화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요 기능을 존치하지만 그 중에서도 택지 개발 정보의 사전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LH가 해왔던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복되는 기능이라든가 뭐 핵심적인 것은 다른 것으로 이관한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인력도 같이 이관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을 줄이는 겁니까? 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중복 기능 이관이나 폐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20% 정도 인력 감축을 하겠다라는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LH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만 명 수준의 거대한 이제 공룡 기업이라는 국민들 비판이 있기 때문에 예. 기능 쇄신을 통한 뭐 인력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인력이나 기능을 빼겠다는 것이 사실 이 최근에 LH 투기 사태의 본질인 핵심 사업에 대한 기능 개편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한 것들은 건들지 않겠다라는 게 또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제대로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우려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예를 들면은 뭐 공공택지 입지 조사라든가 뭐 이런 건데 이걸 이전하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인력 감축한다고 그러면 투기를 사람들이 안 할 건지 뭐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에서 LH에게 가지고 있던 기능을 국토부로 넘기겠다는 건데 사실 이번에 이 투기는 뭐 LH 직원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뭐 국토부도 있고 지방 공무원도 있고 국회의원까지 광범위하게 이제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단순히 기능 이관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개발 사업이 왜 투기 주장책이 됐고 투기의 어떤 상품으로 전락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왜 투기 상품이 됐는지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예. 그냥 그 사업은 유지하되 그 역할만 누가
LH에서 국토부로 이관한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볼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을 축소한다라는 게 이거는 LH 직원의 일탈에 의한 투기라고 어떻게 보면 규정짓는 것과 같다고 보거든요. 예. 사실 그 부분이 아닌 겁니다. 일부 직원의 일탈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LH가 하는 사업이 결국은 LH뿐 아니라 공직자와 온 국민이 지금 다 투기판으로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해결하는 본질인데 예. 그러한 고민이 또 빠져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더 예.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국장님 보시기에 총체적으로 이번 안을 평가하면 미봉책일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알맹이가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투기가 생겨난 것은 LH가 신도시를 개발하고 거기서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의 투기 문제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LH 중심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신도시를 개발하는 그 주요 기능을 LH가 가져가는데 다만 입지조사하는 영역만 국토부가 이관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반면에 이 LH 직원의 투기에 대한 통제하고 감시하는 장치들은 여러 개를 드러났어요. 뭐 재산을 신고를 의무화한다든지 또는 토지 거래를 실사용하는 거 아닌 거는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들. 또 이런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투기 조장책을 벌려놓고서 거기서 발생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방안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지만 거기서도 조금 모자르다고 보는 것이 재산을 신고 의무만 개선될 일은 아닙니다. 예. 지금도 재산 신고가 돼 있지만 사실 국민들이 전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공개 대상은 1급만 지금 의무이기 때문에 LH 직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재산을 신고를 해도 그 내용이 얼마나 투기적 거래가 있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 안에서 어떤 위원회를 신설해서 감시하고 처벌한다라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의뢰하고 있습니다. 예. 조직 개편한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조직 개편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20%를 줄이겠다. 즉 2,000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기능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것에 따라서 1단계로 1,000명 정도를 줄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1,000명 정도가 줄여지면 그다음에 지방정부로 또 이양해야 될 사업들을 판단해서 그런 것에 따른 2차적인 인력 감축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혁신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LH 안에서의 이 기능의 이관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인력 축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반발 등의 과정들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뭐 지금 LH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 반발은 없을지라도 이렇게 뭐 1,000명, 2,000명 감축하겠다. 그다음에 뭐 인건비 동결, 경상비 삭감, 업무 추진비 삭감 이렇게 되면 개인들은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이 근본적인 거는 그 사업에 대한 문제고 정책에 대한 문제를 손보라는 거거든요. 왜 이런 정책에 국민들과 공직자까지 투기판을 내모는지 그런 LH 정부 주도의 3기 신도시나 또는 공공재개발 같은 대규모 개발 정책이 투기 조장책이 됐기 때문에 공직자도 투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투기 조장책에 대해서 손보지도 않고 그건 그냥 가겠다라는 거고 그 안 일탈에 드러난 직원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통제하겠다는 건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선량한 또 공직자들에게 반발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H 안에서도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보면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반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근본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하면서 국민들 위한 정책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사실 LH 직원에 대한 개혁은 국민들로 봐서는 지금까지 국민들이 고통받은 것에 비하면 그것을 물러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LH뿐 아니라 모든 공직사회 개혁하는 걸 전제로 이 흐름이 가야지 LH 직원에게만 어떤 벌 주는 식의 흐름으로 가서는 반발만 있지 이게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과거 참여정부 때도 사실 LH 개혁안이 논의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도 이 부분이 제대로 결실을 맺었다면 즉 어떤 대규모 개발 업무 중심의 기능을 할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을 관리하는 주거복지 기능으로 당겼어야 했는데 지금 그 역할을 그때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결과적으로 더 큰 투기의 어떤 본질이 드러났다고 저희들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더 고통스럽지만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방만 운영 개선안도 내놨던데 그거는 괜찮습니까?
방만 운영 개선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의 투기 사태의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뭐 또 그거야 하나 그렇겠죠. 예. 우려스러운 건 이제 LH에게 과거에 받았던 성과금을 환수하다든지, 왜냐하면 윤리에 대한 평가를 최저점을 줌으로 인해서 기존에 받았던 성과금을 환수하다든지, 또는 방만한 조직 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뭐 인건비를 동결한다든지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면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건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예산의 과다한 출입을 막기 위해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겠다라는 계획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LH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땅 장사, 집 장사 하면서 정작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자산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같이 끼어져 있는데, 예. 지금 이 혁신안에는 또 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산을 매각하겠다라는 방침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정부 계획이 참 이게 일관성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의 어떤 예산 절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8월 말까지 조직 개편안을 마무리하겠다. 이게 정부 계획인 것 같은데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짧게 짚어주시죠. 예. LH의 개발 정책을 손 떼는 것이 지금은 핵심이다. 예. 대규모 개발도 필요하지 않고 대규모 개발에서 LH가 투기하도록 놔둬서도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발 업무를 손을 떼야 되고, 그러면 그 개발은 앞으로 어떻게 하냐. 중앙정부 중심의 대규모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가서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거기에 공공성 강화하는 공급 방식 개혁 방안이 반드시 이번에 좀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국장이었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화이트 나드 이동희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60세부터 64세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군 수송기를 통해 들어온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죠. 백신 수급과 접종 현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추진단 박찬수 대외협력 총괄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찬수입니다. 지난 토요일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얀센 백신이 국내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현재 백신 수급 현황 좀 알려주시죠. 상반기에 도입이 예정된 물량이 1940만 회분입니다. 이게 지난주 토요일 밤에 도착한 얀센 백신 101만 회분 포함한 물량이고요. 오늘까지 해서 약 1600만 회분 정도 도입이 완료됐습니다. 예. 접종에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물류센터 접종 기간에 보관되어 있고요. 6월 말까지 상반기 예정돼 있던 것 중에 나머지 340만 회분도 순차적으로 다 도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자, 지난 5월부터 자녀 백신 예약이 가능해지면서 지금까지도 자녀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일단은 고연령층을 상대로 자녀 백신도 놓겠다. 이게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의 생각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자녀 백신 활용은 이제 최대한 백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제도인데, 예.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백신 접종에 대해서 국민들 관심도 끌어내고, 예. 덕분에 예약 참여율도 많이 높이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5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예. 이슈가 된 거는 5월 27일 정도부터였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녀 백신 할 수 있는 물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저희가 또 그때 맞춰서 카카오 네이버 앱으로 신속 예약하는 시스템도 개통을 해서 실제 굉장히 이걸 통해서 접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4050들이 관심을 많이 끌어냈고, 그래서 네. 백신 참여율도 상당히 높았는데, 네. 네. 이 4050을 제외하면 지금 와서 그 사람들 또 손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어요. 네.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4050분들이 제외됐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자녀 백신 예약이 전화 같은 걸로 의료기관에 직접 하셔서 예비 명단에 올리는 방법이 원래 있었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뭐 새로 도입한 SNS 앱으로 하는 신속 예약 시스템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잔여 백신 접종이 대부분 앱보다는 전화로 예비 명단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9일부터는 이제 양쪽 병행하긴 하는데 SNS 앱으로 주로 하도록 지침을 변경을 했고요. 예. 이게 상반기 접종 목표가 사실은 저희가 고위험군 빨리 맞춰드려서 사망자, 예. 중증 환자 발생 막는 거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60세 이상은 앱 활용이 상대적으로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존대로 예비 명단을 좀 쓸 수 있도록 열어드렸어요. 예. 근데 60세 이상이 지금 사전 예약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예. 사실 거의 접종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예약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어서 예. 이게 전화로 예비 명단으로 아마 예약하실 분들은 거의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서 이제 9일부터 앱으로 이런 시스템이 일원화되고 하면 50대 이하 연령층도 예약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질 수 있지 거라고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아까 백신 수급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오늘 일선 의료기관에서 뭐 보건소로부터 메일 등을 받았는데 다음 주 접종할 AZ 백신이 좀 부족하다. 지금 아마 네. 60에서 64세 대상자들이 많이 예약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문제 없을까요? 뭐 저희가 예약한 물량을 순차적으로 배송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조금 부족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물량은 다 배송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뭐 하루 이틀 늦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월 집단 면역 목표였는데 네. 지금 방역 당국이나 대통령 얘기 들어도 조금 더 당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 접종 현재 속도나 이제 도입 예정돼 있는 백신 물량 보면 11월까지 집단 면역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고요. 뭐 그 하반기의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니까 제가 지금 이걸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 없다는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를 교차로 맞는 교차 접종. 예. 이것은 어떻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가 실제로 국내에서도 이런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는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게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있는 감염력 억제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상 반응에 대한 거는 우려는 없을지 이런 거를 조사하기 위한 이제 연구는 국내도 시작을 했고요. 이것과 함께 저희가 해외 사례 문헌도 많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보면은 현재 외국 다수 국가에서 교차 접종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1차에서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나서 2차는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4월부터 교차 접종했고 예. 캐나다도 6월부터 교차 접종 허용을 했습니다. 이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능 같은 효과성 아니면 기존 백신의 어떤 이상 반응 리스크 그리고 이런 교차 접종했을 때 부작용 가능성 등 이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나라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뭐 이런 해외 사례나 국내 연구 결과 등 고려해서 교차 접종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단 박찬수 대외협력 총괄팀장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해결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 수사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프로포폴 불법 투약 문제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약식 기소, 또 배우 하정우 씨도 약식 기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프로포폴이라고 하는데 일명 그게 우유주사라고 부르죠. 예. 아마 저도 이제 프로포폴을 맞은 적이 있어요. 예. 왜? 내시경 싸움 이걸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미다졸라고 맞긴 하는데 그 주사를 맞게 되면 좀 잠이 살살 들잖아요. 그리고 깨어나면 한 키 하는 건데 요거를 지금 하정우 씨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투약을 즉 의사의 처방 없이 남용이나 과용했다는 얘기예요. 했는데 이 처벌은 사실은 그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이하 벌금을 처하는데 예. 하정우 씨한테는 1,000만 원을 벌금을 뭐 약식 기소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은 5천만 원을 약식 기소했으면 벌금으로는 최상한선을 가지고 약식 기소를 했어요. 예. 그러면 법원에서 이거를 14일 내에 결정을 하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이거 검찰에서 벌금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형을 살려야 되겠다 싶으면은
재판부에서 형을 또 재판할 수가 있어요. 뭐 정식 기소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식 기소하는 것이고 그냥 재판부에서 약식 기소해버리면은 벌금을 내면 되는데 삼성 이 회장이라든지 볼 때 자기가 억울하다 싶으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실제로 정식 재판은 청구와 같지는 않고 그대로 벌금 낼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일반인이 이렇게 했어도 불법으로 투약을 했어도 약식 기소했을 거냐 벌금으로 뭐 형평성 문제를 또 지적하더라고요. 형평성 문제는 있는데 사실상 그 프로포폴을 투여한 연예인들이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예. 뭐 이모, 박모 있었는데 예. 일반적으로 시인하고 자백하게 되면은 불구속도 가능하지만 예. 그 횟수가 알다시피 프로포폴은 한두 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보통 몇십 회, 뭐 100개까지 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구속을 시킨 다음에 보통 집행유예를 풀어주는 경우가 많았죠. 예. 근데 뭐 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프로포폴을 맞은 적이 있는데. 그렇죠. 왜 자꾸 사람들이 맞을까 이해가 좀 안 되던데. 이 프로포폴이라는 것이 사실은 수면 유도제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다른 약보다 이거를 마약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사람들이 이 2011년도에 마약으로 지정이 됐는데 향정식 의약품으로 지정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치료라든가 성형이라든가 치료할 때 이걸 맞게 되면은 예. 알다시피 잠이 폰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어나서 좀 기분이 가뿐한 게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두 번 맞아서 끝내야 되는데 이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압박을 오기 때문에 정신적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투여한 사람들이 그 기분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예. 그 기분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즉 중독이죠. 그러다 예. 보니까 계속 상습적으로 과다하게 투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면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잠 못 잘 때 예. 프로포폴을 투약할 경우에 잠을 잘 잠이 자니까. 잘 자고 개운하죠. 그런데 알다시피 프로포폴은 이걸 정맥 주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증된 기관에서 그 의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의사라 하더라도 그 치료 목적 예. 아니면 성형 목적 외에 투약하게 되면 이게 불법이거든요. 예. 근데 아마 이재용 씨라든가 하정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서 투약을 하긴 했는데 아마 이름도 바꿔서 했지만은 어쨌든 수혜 필요 없는데도 투약을 한 거죠. 그거를 어떻게 수사합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예. 그 의사가 이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프로포폴을 갖고 올 때도 그리고 노할 때도 다 대장을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거기 보관할 때하고 출고할 때도 대장이 쓰죠. 돼 있죠. 근데 그게 그냥 뭐 치료 목적이 아니고 예. 그냥 중독에 의해서 맞았다. 그걸 어떻게 수사가 가능하죠?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 모아 쓰는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공익 제보를 해가지고 그걸 목격한 사람이 제보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에 실제적으로 어떤 제보자가 있거든요. 제보. 네, 공익 제보도 있지만은 서로 이권관계 때문에 제보하는 게 있다 그러면 제보자의 진술을 받아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이권 수사하는 거죠. 예. 중독성이 심합니까? 프로포폴이? 프로포폴이 다른 뭐 필로폰이라든지 코카인 뭐 마약류보다는 약간 약하다고 하지만 예. 그래도 이것도 중독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프로포폴을 맞게 되면은 도파민이라고 아시죠? 예. 기분 좋게 나오는 거. 뭐 도박할 때 나온다 뭐 그런 거. 그렇죠. 예. 뭐 그런 거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건데 그게 좀 과다 분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잊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 피해보다는 정신적, 심리적 피해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인이나 이런 연예계 이런 사람들이 마약류로 지정이 됐는지도 불구하고 마약이라고 깊이 생각 안 해요. 예.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줄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자, 이번 기회에 소개할 건 뭐냐면 지금 이건 프로포폴이 아니고 필로폰, 메스 암페타민, 예. 일반 이제 히로뽕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건강한 게 있는데요. 그 조선족 여성하고 탈북 남성이 결혼을 해가지고 공유에 거주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는 이 마약을 팔게 되면 과다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싶어서 중국에 건너간 거예요. 중국에 가가지고 브로커를 통해서 50g을 구입했는데 구입 단가는 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걸 국내에 가져와가지고 판매를 할 경우 한 1억 7,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200만 원으로 사서 판매할 때는 1억 7천만 원.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 필로폰 같은 경우는 0.03g이 1회 처분을 받거든요. 근데 10만 원을 받아요. 근데 0.03g 하니까는 헷갈리죠.
0.03g이 혹시 성냥골 아세요? 예. 끝에 파란 그 노란 아니 빨간색 빨간 황. 거, 예. 그 정도의 양이 0.03g인데 예. 이래 투약량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지금 보통 외국인이나 국내인들이 마약을 밀수할 때 우편물을 하고 본인이 갖고 올 수 있는데 예. 본인들이 직접 소집하고 소지하고 검색대를 통과를 했어요. 공항에서. 그렇죠. 아. 그런데 통과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항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예. 타갈 때 검색대에 만화위로 검색을 하지만 금속은 삐 소리가 납니다. 예. 근데 금속이 아니고 밀가루 성분은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안 나죠. 근데 그 검색대에서는 철저히 했지만은 신체를 다 뒤질 수는 없더라. 그 옷 속에 숨겨져 왔군요. 그렇죠. 그 뭐 마약 탐지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마약 탐지견은 주로 이제 화물칸에 주로 하지만은 어느 제보를 했어요. 103 비행기에 예일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마약 의심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마약키를 투입을 하죠. 하지만 그런 정확한 제보가 없으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보 안 했기 때문에 무사히 들어와가지고 양이 또 그렇게 많지 않고 50g이었으니까. 50g 정도면 한 요 주먹 이 정도 되거든요. 예. 많은 거죠. 작은 건 아니죠. 근데 숨겨져 올기에는 작은 양이잖아요. 숨기기에는 쉬운 거죠. 예, 결론적으로. 예. 어떤 통과가 됐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마약 관련해서 처벌이 엄청 강하다고 하던데 그래도 했네요. 수입을 했네요. 중국 같은 경우는 몇 불법으로. 킬로만 해도 사용도 시키지만 그러니까, 예. 그래도 중국에서는 필로폰을 상당히 많이 만들거든요. 또 싸고 하니까.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사실 밀수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국내에서 풀기 위해서 자. 왔는데 그러면 수입 이거 불법으로 갖고 오는 것도 어렵지만 네. 판매망을 구축한다는 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팔아요 이거를? 그게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지금은 인터넷상으로도 판매를 하지만 그 당시에 권고할 때는 이 북한 조선족 두 사람이서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아는 조선족 마작방이라든지 바둑방을 통해서 팔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잠깐 나니까 사실은 경찰에도 제보자가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제보를 한 거예요. 예. 중국 갔다 온 사람이 마약을 50g이나 100g을 갖고 왔는데 판매를 하려고 한다. 이런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마약을 갖고 있으니까는 공작을 합니다. 그러면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겠냐? 내가 할 수 있겠냐? 사겠다. 그렇게 한 거죠. 예. 그걸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제보자가 산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를 만나기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그 판매자가 제보자를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예. 며칠 날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 그랬는데 요 마약을 사는 제보자가 실제로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돼버렸어요. 아니 그러면은 마약을 살 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예. 제보자가 구속되니까는 당사자가 없으면은 마약 판매자들은 절대로 안 나오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속된 사람을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통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된지를 마약 모르겠죠. 판매자는 예. 모르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형사들이 잠복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마침 그 장소에 차를 타고 온 사람이 있었다. 금방 있는데 차를 세우면서 휴대폰을 거는 걸 보고 우리가 짐작을 한 거죠. 저 차다. 네. 그러니까 덮쳐가지고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신체라든지 소지품에 마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철저히 수색을 했더니 핸드 브레이크 사이에다가 1g 정도를 갖다 떨어뜨린 거예요. 몰래. 우리가 오는 걸 보고. 1g이면 잘 보이지도 않겠네요. 그렇죠. 비닐로 싼 거니까요. 예. 그거를 수색을 해서 체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범을 추적해야 되겠죠. 예. 그랬더니 그때는 우리가 중국 사건을 모르니까 어선하냐 그랬더니 일살에 공범이 있다라고 자백을 순순히 하는 거예요. 예. 마약 판매 측이 자백을 순순히 하겠습니까? 거짓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끄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확인했더니 구로동의 모모 아파트예요. 예. 그래서 아파트를 데리고 갔습니다. 물론 긴급 체포를 했죠. 마약 피의자들의 진술을 일단은 믿으면 안 되겠네요. 믿으면 안 되죠. 그건 힘들죠. 간 다음에 집 앞에서 그 아파트 앞에 보면은 이렇게 그 밖에 내시경이 있죠.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구멍. 그러니까 예. 형사랑 같이 있으면은 안에서 문 열어주겠습니까? 안 열어주겠습니까? 예. 안 열어주죠. 예. 그러니까 혼자만 세워놓고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암호가 있습니다. 문을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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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타를 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보고 자기 남편이니까 문을 살짝 열어준 거예요. 그때 들어갔죠. 근데 그게 암호란 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을 그만큼 우리가 추궁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강하게 추궁을 하면서 그런 걸 다 받아내는 게 형사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할 수 있게요. 그럼 그 수사 노하우네요. 그런 것도. 노하우죠. 그건 비밀인데 어떻든 간에 받아내서 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부인하는 거를 장롱을 보니까 거기에 48g 정도가 있더라. 그럼 100g 이상 벌써 다 팔았고.
아니 일부는 팔았지만 일부는 투약을 한 거죠. 본인들이요? 본인들이. 근데 그 알다시피 필로폰 투약은 증류수에 물에 타서 정맥 주사를 하는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음료수라든가 음식에 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범인들은 뭘 했냐면은 그 프리베이스라고 빨대법이라고 있어요. 예. 일단 필로폰을 은박지에서 불을 태워서 끄면 증기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요거를 모아가지고 물을 통과시켜요. 그 다음에 흡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필로폰이 100% 순수한 것도 있지만 혼합된 불순물도 있더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프리베이스 빨대법을 써요. 예. 너무 자세한 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가요? 예. 다 아는 겁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경찰들은 정보원을 한 명씩 꼭 한두 명씩 갖고 있겠네요. 한 명씩 가지고는 안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물론 뭐 정보원을 두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필요해서 두지만은 여러 방면에 따라서 마약이라든지 예. 아니면 강도라든지 절도라든지 아니면 건달들을 동원해가 조폭이라든지 여러 첩보를 두기 때문에 그 첩보원들이 제공을 우리한 첩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걸 받은 다음에 실제로 만나면 확인한 다음에 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평상시에 정보원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실제적으로 정보원들하고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정보비를 주거든요. 네. 술도 한 잔씩 하시고 혹시? 술, 밥, 술도 사주기도 하죠. 예.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지 자꾸 첩보가 많이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관리 안 하면은 그 정보원들이 제보를 줄 리가 있겠습니까? 예. 전혀 아닌 거죠. 예. 자, 근데 이 영화나 실제로도 이렇게 마약상들 검거하는 모습 보면 네. 그 경찰들이 한목에 이렇게 달려들어서 뭐 차 안에 있는 경우에는 뭐 차를 이렇게 야구방망이로 막 부수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보셨군요. 예. 그리고 좀 심하다 싶은데 그렇게 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마약상이나 마약 투여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검거를 피하려고 과익한 행동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자해도 하겠지만은 만약에 차를 세우라 그러면은 술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차를 몰고 도주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차를 도주하지 못하기 위해서 강하게 유치장 부신다든지 긴급 시동하는 거고 저희도 이제 실제적으로 마약 많이 검거했지만 놓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강렬하게 반항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럽니까? 환각 상태에서. 환각 상태도 있지만은 마약 싸움으로 검거가 되면은 일단 처벌이 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을 피할 목적도 있고 보통 상습으로 판매자들도 투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중독이 됐다 보니까 어떤 그 환각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잡히면 안 된다 싶으니까는 강하게 반항하고 도주하는 거죠. 예. 대마초라든가. 대마초. 이렇게 필로폰이라든가. 네네. 검거하면은 압수를 할 거 아닙니까? 압수를 하죠. 그것부터 어떻게 처리합니까? 압수를 하게 된 거는 우리가 검찰청에 송치하게 되면은 그 마약류는 이제 폐각을 하거든요. 태웁니까? 소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국내에 풀질 않은 거죠. 결론적으로 압수된 물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를 하면서 증거로 쓰고 증거 끝난다면은 물수 받아가지고 소각한다. 이게 마약상을 붙잡았는데 그동안 마약으로 번 돈이 상당히 많다. 그런 돈은 압수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약에 있는 몰수 보존 신청을 하긴 하거든요. 돈이 있을 경우에. 써버린 뒤에는 방법이 없죠. 있을 때는 몰수하기 때문에 보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돈은 국고로 환수가 되는 거죠. 국고로 환수하고. 네네. 제가 갖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요. 이 마약 수사가 딴 사건보다도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이 마약 사범들은 사실은 점저적으로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상선들이 연결이 잘 되질 않고 보통 서로 얼굴 모르는 사이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텔레그램 이런 데에서 할 때 자기를 숨기고 물건을 1g 팔겠다 그러면 돈을 받을 때 비트코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나서 물건을 줘야 되는데 만나질 않는다. 자, 던지기 수법이라 하는 건데. 던지기 수법. 그렇죠. 보통 이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관함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장소에다가 물건을 갖다 놓은 다음에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약 판매자를 추적해가지고 검거하고 싶어도 판매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검거하기가 힘들다. 단지 이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계좌 추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텔레그램도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경우를 통해 가지고 상선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범인들이 사건을 벌였을 때 흔적은 남긴다. 그 흔적을 어떻게 찾아내 가지고 범인을 검거하느냐. 이거는 각자의 수사관들이 능력도 있지만 일부 제보도 있고 또 과학적
기법도 동원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조직적으로 뭐 필로폰을 사고 팔고 이런 거는 뭐 조직책도 검거하고 오히려 일망타진이 쉬울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몰래 조금씩 들어와서 뭐 클럽에서 유통시키고 이런 건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죠. 예. 대마 액상 대마라든지 그런 걸 이제 뭐 아니면 대마 캔디라든지 엑스터시, 코카인 뭐. 엑스터시 코카인은 상당히 센 거예요. 센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거를 몰래 유학생들이 잘 유학 모르니까, 물건으로 갖고 오게 하곤 하는데 예.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개인들이 소지할 때 그냥 통과된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죄송한데요. 모모 대학 주변에 있는 화장실 같은 데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화장실을 제가 확인하려고 그 클럽이라고 그러죠. 예. 그 불금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예. 불금 때 입구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나이가 제가 막아 보입니까? 근데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보이면 되는데 뭐 그러면 되겠죠. 예. 신분증을 보이기면 그게 연락이 가더라고요. 팀장님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못 들을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입구에서 막힐 것 같은데. 아니죠. 우리 이영표께서는 젊어 보이니까 가능한데 저는 또 인상이 너무 나쁜지는 몰라도 출입을 안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서 그럼 잡았어요? 결국은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잡지는 못했어요. 아하. 벌써 연락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벌써 자기들끼리 형사가 온다 그러면은 연락을 그 친구들한테 연락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에서 밀거리 한다는데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어쨌든 제보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팀장님하고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점점 더 시간이 재밌는 시간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 팀장이었습니다.